외교부 고위 공무원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 등을 유출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외교 기밀 누설죄 위반이라고 보고 징계 절차와 함께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증거 자료를 조직적으로 없애고 숨긴 혐의로 김태한 사장과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삭제된 증거를 복구하고 있는 검찰은 부회장 통화 결과란 이름의 폴더도 확인했는데 이재용 부회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 용산 한복판에 위치한 국방부 안에서 심각하게 오염된 땅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장 오염된 땅을 파내고 새 흙으로 교체해야 할 만큼 오염 정도가 심했습니다. 최근 택시 정책을 놓고 공유 서비스 업체 타다의 이재용 대표가 정부에 쓴소리를 하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무례하다며 비난했습니다. 오늘 양측이 페북 등을 통해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서 태어난 아이를 남편의 자녀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했다면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혈연 관계가 없다면 자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충남 논산의 한 양계마을 농민들이 죽은 달개 숫자를 부풀리는 식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등 집단 보험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닭들을 태워 죽이고 질식시켜 죽이고 심지어 굶겨 죽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고인을 기리는 시민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입국했습니다. 마트에서나 볼 수 있는 쇼핑 카트들이 이렇게 두 줄로 차곡차곡 정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마트 앞이 아니라 마트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 아닙니다. 주민들이 장을 보고선 장본 물건을 이 카트에 담아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건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야당 의원이 공개했고 그 내용은 외교부에서 새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적인 논란은 물론이고 외교 기밀 유출에 대한 법적 문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가 취재한 오늘의 첫 뉴스입니다. 이달 초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죠.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외교 관례상 양국이 합의한 내용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외교 기밀에 해당합니다. 외교부가 경위를 조사한 결과 강효상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외교관이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에 강 의원에게 그대로 불러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이 외교관은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미 정상회 통화 내용을 강 의원이 공개한 겁니다. 청와대나 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정보가 확실하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외교 소식통을 통해 파악된 근거 있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청와대와 외교부 합동 감찰 결과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넘겨준 사람은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로 드러났습니다. K씨는 한미 정상통화 다음 날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했습니다. 강 의원이 회견을 했던 9일 새벽, 강 의원과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2차례 했습니다. 이날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회견 뒤 두 사람은 또 통화를 했습니다. K씨는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읽고 난 뒤 기억나는 대로 알려줬다며 유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감찰 결과 K씨는 강 의원의 고교 후배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징계 절차와 함께
외교상 기밀누설죄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강 의원은 청와대가 사실 무근이라고 해놓고 기밀누설을 운운하는 건 어처구니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국가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입니다. 특히 한미 정상의 경우 북한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청와대 내부에서도 내용 열람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를 유출하는 행위는 형법상 외교 기밀 누설이 될 수 있습니다. K씨는 이전에도 2차례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밤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대북 식량 지원,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방한 문제 등을 협의했습니다. 모두 기밀에 해당하는 양국 간 중요 안보 사항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됩니다. 형법상 외교 기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 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됩니다. K씨가 의심을 받고 있는 건 이번 한 차례뿐이 아닙니다. 감찰 조사 결과 지난 3월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 미국 NSC 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접촉했던 사실도 K씨가 유출한 겁니다. 정보를 받은 사람은 역시 강효상 의원이었습니다. 최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튼 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문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 방한 요청과 관련한 기밀을 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이번 사건을 짧게 요약한다면 한미 정상의 통화와 정상회담 내용을 현직 외교관이 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하고 강 의원은 이것을 공표한 사건입니다.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짧게나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그 한미 간의 통화 내용은 통화가 끝난 뒤에 양측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은 언론 보도를 하는데 안 하는 부분은 서로 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나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극히 일부 내용만 공개를 합니다. 이제 예.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대통령 주요 일정은 경호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나 한미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은 이제 북한 관련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백악관이 미리 약속한 내용 이외에는 엄격하게 기밀로 묶어둡니다. 예.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 역시 청와대와 외교부 내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이제 한미 당국이 비밀로 묶어놓은 내용을 공개하면 그건 일단은 우선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백악관과 청와대 사이에서 맺은 약속 같은 것인데 이게 예. 일방적으로 유출이 되는 건 외교적 관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신뢰에도 크게 훼손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상대 국가로부터 비공식적으로 항의를 받기도 하고 예정된 공식 일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도 있다는 게 외교 당국의 설명입니다. 예. 근데 강효상 의원은 청와대하고 외교부의 감찰 조사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어제 강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50대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자행을 하고 야당과 이 공무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참으로 나쁜 정권입니다. 사실 이제 강제 수사가 아니라 감찰이기 때문에 만약에 K씨가 거부를 했다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청와대는 이제 K씨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포렌식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또 적법한 감찰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강제 수사로 전환이 될 경우 K씨 본인이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감찰에 협조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보면 과거에도 왜 비밀 문서 유출이 됐을 때 이게 이제 국민의 알 거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이번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문서가 외부로 나간 것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정윤회 또 최순실 등 비선 권력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고발하는 그런 내부 제보 성격이 강했습니다. 예. 이 내용은 실제로 국정농단 사건의 전조이기도 했었는데요.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의 경우 내부 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 뿐더러 외교 기밀인 한미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공무원이 흘려주고 이걸 야당 의원이 사실상 보고를 받은 겁니다. 예. 그 자체로 불법 행위라는 게 이제 안보 당국의 설명입니다.
때문에 이 비위 공무원을 색출하는 작업 자체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좀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예, 그 K 씨는 이게 그 급이 낮은 외교관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게 불법이란 걸 몰랐을까요? 판례를 살펴보면요, 이제 외교상 비밀은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보다 폭넓게 받아들여집니다. 반드시 몇 급 비밀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 국가에게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항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고위 외교관이라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전에도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근데 강효상 의원은 그럼 법적 책임이 없느냐?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K 씨에게 공무상 또 외교상 비밀 누설 혐의가 만약 적용이 된다면 예. 강 의원은 비밀을 넘겨받은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역시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경우 강 의원 측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먼저 달라고 요청했는지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감찰 조사 결과 문제 기자회견이 있었던 9일 새벽에 강 의원이 먼저 K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에 K 씨가 강 의원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모두 2차례 통화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다만 강 의원이 먼저 요구를 한 것인지는 아직은 명확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검찰이 분식 회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5명을 구속했는데 오늘은 수사의 핵심 대상인 삼성바이오의 사장과 그룹 부사장들에 대한 영장도 청구했습니다. 게다가 조직적으로 삭제한 자료 속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먼저 검찰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오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모두 3사람입니다.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그리고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김모 부사장, 삼성전자 인사지원팀 박모 부사장입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조직적으로 없앨 계획을 짜고 실제 이를 임직원 등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영장이 청구된 3사람을 보면 전부 소속이 다릅니다. 이게 좀 눈에 띄는군요. 이번 사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삼성 바이오의 수장인 김태한 사장은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2사람은 삼성전자 소속입니다. 한 명은 옛 미래전략실 후신으로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사업지원팀 소속이고 다른 한 명은 삼성 내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지원팀 소속입니다. 이 2사람이 이미 증거인멸을 한 혐의로 구속된 이 상무급 직원 2명에게 각각 구체적으로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룹 전체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예. 근데 이제 수사의 핵심은 증거를 인멸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고의로 회계 사기를 벌였는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검찰은 이 증거인멸 과정을 거꾸로 계속 살펴보면 결국 2015년 당시 분식회계 상황과 맞닿아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왜 이렇게 열심히 증거를 삭제하려 했는가 이 답이 곧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삼성에 유리하게 분식회계를 했는가와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삼성이 아주 조직적으로 삭제한 이 디지털 파일 중에 상당 부분을 지금 복구를 했는데 여기서 분식회계 당시 내부에서 오간 이메일이나 보고서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럼 앞으로 수사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까지도 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먼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의 수장인 정윤호 사장에 대한 수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인데 역시 검찰은 이른 시일 안에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러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곧이어 저희가 리포트로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 삼성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없앤 이 디지털 파일 중에는 이재용 부회장 관련 내용으로 보이는 것들도 꽤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분식회계 이 배경에 계속해서 경영권 승계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필요하다는 게 검찰 내부의 기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자, 방금 이가혁 기자가 얘기한 대로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자회사가 작년에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부회장 통화 내용, 부회장 보고라는 이름의 폴더를 통째로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지워진 폴더를 복원 중인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과 통화한 내용을 정리한 파일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폴더에 등장하는 부회장이 이 부회장이 맞다고 판단하고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 사무실에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의 지시를 받은 양모 상무 등이 재경팀 직원들에게 검찰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약 2달간 집중적으로 자료 삭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재경팀의 공용 폴더에 저장된 1GB 분량의 2156개 파일도 제거됐습니다. 최근 파일을 복원한 검찰은 부회장 통화 결과,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 방안, 부회장 보고 등의 폴더를 찾아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한 자료를 이 폴더에 담아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이 이 부회장에게 경영과 관련된 사안을 직접 보고한 걸로 의심하는 겁니다. 검찰이 복구한 파일들 중엔 이 부회장과 통화한 내용을 정리한 전화 통화 결과도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삼성은 이 부회장이 작은 계열사의 경영 상황에 대해 직접 보고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복구된 파일들에서 이 부회장과 관련한 단서가 나오면서 검찰의 윗선 수사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유엔 사령부가 떠난 용산 미군 기지 땅이 오염됐다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죠.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용산의 국방부 부지의 일부가 유엔사보다 훨씬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풀 같은 식물이 전혀 살 수 없을 정도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의 국방부 영내에 있는 군검찰단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6월 공사를 시작했는데 4개월 뒤인 10월쯤 갑작스럽게 중단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면서 나온 이 잔해물들이 여전히 이렇게 방치가 돼 있고요. 또 저쪽을 보시면은 땅을 파담한 흔적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기름에 오염된 토양이 나오면서 공사는 일단 멈춘 상태입니다. 땅을 파는 과정에서 오염된 토양이 발견됐고 정밀 조사를 해보니 유해 기름 성분인 석유계 총탄화수소 TPH가 8,896 ppm이 검출된 겁니다. 마른 토양 1kg당 유해기름 성분이 8,896mg씩 나온 건데 기준치의 4배가 넘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상 6,000ppm이 넘으면 당장 모든 오염토를 제거하고 새 흙으로 채워야 하는 매우 긴급한 상황으로 보는데 이보다 1.5배나 더 오염된 겁니다. 8,800ppm 정도가 되면 기본적으로는 그 땅은 거의 못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게 육안으로도 가능하고 냄새도 나고 그런 수준이에요. 불가능하지. 국방부는 오염토가 나온 직후 공사를 중지하고 관할구청인 용산구청에 신고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정화 작업을 하는데 예산만 2억 8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정화 작업을 끝낸 뒤 용산구청에 검증을 받고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지금 국방부가 있는 곳은 주거와 상업시설이 밀집된 서울 용산의 한복판이죠. 이번에는 새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우연히 오염물질을 발견한 건데 실제로 오염 범위가 얼마나 큰지는 국방부도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오염된 기름이 주변 지역으로 오랜 시간 퍼져나갔을 가능성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용산 삼각지에서 용산역 근처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시설과 주거지가 함께 자리 잡고 있는 서울 한복판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언제 어디에서 유출됐는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추가 오염을 막는 일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여군 숙소에 난방용 기름 탱크가 있었던 자리 인근에서 오염토가 최초로 발견됐다면서도 추정일 뿐 정확히 어떻게 발견됐는지 확인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오염토의 TPH는 8,896ppm입니다. 기준치의 4배가 넘을 정도로 농도가 높은 데다 유해기름 성분이 확산성 오염원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기가 되면 빗물에 의해서 여기 있던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이동 가능성이 크죠.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강우에서 희석되면서 주위에 이제 확산성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유엔사가 떠난 서울 용산의 옛 부지의 경우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TPH 기준치를 초과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처럼 공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오염토 말고도 숨겨진 오염토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소용량 기름 탱크의 경우 일일이 확인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매설된 기름 탱크의 경우 실제로 파보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렵고 국방부 영내 대부분이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 오늘 바른미래당 최고위 회의에서 하태경 의원이 한 말입니다. 퇴락한다는 것은 낡아서 떨어진다 혹은 수준이 떨어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 의원은 손학규 대표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 회의에 참석한 일부 최고위원들이 인사철회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한 인사입니다. 손 대표는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의 실익이 없는 안건들로 판단이 됩니다. 곧바로 손 대표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번 민주투사가 당대표가 되면 당 독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죠. 손 대표를 직접 가리키진 않았지만 그렇게 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도 손 대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앞뒤 잘라서 인신공격할 것 같으면은 연태고량주 드시고 음주 상태로 긴급 의총에 가셔서 단식 결의하신 일이 없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대표직 걸고 답하시라고. 손 대표 측이 술을 마신 채 지원 유세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렇게 대응한 겁니다. 공격이 이어지자 반격도 나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발언이다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좀 표명하는 바이고요. 회의가 끝난 뒤에도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최고위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석해내자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는 건데 대표께서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손 대표도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자꾸 각박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임시 최고위원 회의라는 이름으로 소집된 오늘 회의는 거친 말만 오가다 아무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무례하기도 하고 이기적이다.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오늘 새로운 택시 업종인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웅 대표를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택시업계와 정부의 쓴소리를 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죠. 택시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도 아니었던 데다가 민간업체 대표의 언행을 지적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이 대표는 물론 다른 벤처인들까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최종국 금융위원장은 이재용 대표를 향해 택시업계에 대해 상당히 거친 언사를 내뱉고 있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타다의 퇴출을 요구한 택시기사의 분신에 이 대표가 죽음을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힌 걸 지적한 겁니다. 최 위원장은 또 이 대표를 향해 경제정책 책임자를 향해 혁신의지 부족, 운운하는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달 이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벌인 설전을 언급한 겁니다. 두 사람은 공유 서비스가 지지부진한 것을 놓고 서로 혁신 의지가 부족하다며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에도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며 홍 부총리를 겨냥했습니다. 택시업계와 갈등이 커지는데 정부는 타협하라고만 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정부가 과잉 공급된 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지적입니다. 이에 최 위원장이 혁신을 지원해야 하지만 피해를 보는 계층도 돌봐야 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며 반박한 겁니다. 이 대표도 맞받았습니다. 페이스북에 기사를 공유하며 이분은 왜 이러느냐, 출마하시려나고 받아쳤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새겨듣겠다며 확전은 자제했습니다. 최 위원장의 발언에 다른 벤처인들은 지나치게 고압적이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창립자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댓글을 남겨 부총리를 비판하면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김학의 사건에 오늘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이 별장에 출입한 의사 한 명을 추가로 가해자라고 말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유력 인사들에 대한 연쇄 수사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행 범죄를 주장해온 여성 최모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형 병원 출신의 의사 A 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겁니다.
최 씨는 과거 검찰 조사에서도 2008년 5월 무렵 건설업자 윤중천 씨 강요로 A 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병원 진료도 받게 됐다고 언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의사 A 씨는 윤 씨의 원주 별장에 자주 드나든 인물로 전해집니다. 최 씨 측은 A 씨에 대해서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A 씨가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정황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에 성폭행 혐의 등이 다시 추가되었습니다. 윤 씨는 남녀 사이에 자유분방한 관계였을 뿐이라면서 이번에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검찰이 혐의를 대폭 보강했는데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는지요? 네, 검찰은 앞서 첫 번째 영장을 청구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사실상 별건 수사가 아니냐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힘을 쏟았습니다. 오늘 법원의 영장 심사에서도 먼저 별건 수사가 아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새롭게 적용한 혐의를 보면 이번 사건의 이 본류와 맞닿아 있는 윤중천 씨의 성폭행 등이 담겨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를 김학의 전 차관과 함께 성폭행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과 연루된 전 내연녀에게서 21억여 원을 사기로 뜯어낸 혐의도 포함시켰습니다. 반면 윤 씨 측은 이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자유분방한 남녀 관계였다, 이 강제성은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도덕적인 비난과 유무죄 판단은 엄연히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앞서 구속된 김 전 차관은 오늘도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지만 사실상 모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JTBC 김민관입니다. 장자연 사건 당시 조선일보를 수사하던 경찰관이 조선일보가 주는 상을 받아서 1계급 특진까지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조선일보가 매년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인데 언론 단체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특진 혜택을 없애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자연 사건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선일보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힌 과거사 진상조사단도 특진을 폐지하라는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1967년 만들어진 청룡봉사상은 경찰과 조선일보가 매년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조선일보는 공적이 뛰어나다는 경찰관 3명을 선발해 상을 주고 경찰청은 수상자들에게 1계급 특진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2009년 초 장자연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이 몇 달 뒤 청룡봉사상을 받고 특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자연 사건 당시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고 발표한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청룡봉사상 특진 혜택을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18개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들도 청룡봉사상의 1계급 특진 혜택을 없애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사권부터 환수하라.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상을 주고 1계급 특진을 시키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절차를 개선해 공정한 심사 절차를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해야 하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시민단체들은 심사위원 한두 명을 추가한다고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1계급 특진과 공동주관 등을 없애서 경찰 인사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청룡봉사상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과 2008년 특정 언론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2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오늘 새벽 광주광역시 한 시장 안 건물에서 불이 나서 건물에 살던 부부가 숨졌습니다. 다리가 불편했던 부인은 이웃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다시 남편을 구하러 들어갔는데 함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58살 홍모 씨는 광주광역시 대인시장 안에 있는 3층 건물에서 살았습니다. 1층은 쌀가게에 세를 내주고 2층은 아들이, 3층에선 부부가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6시 50분쯤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오래 앓아온 홍 씨는 길을 쓰고 1층으로 내려와 불이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계단 하나 오르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주저하지 않고 다시 불이 붙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내려와갖고 막 불났다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소리 질러 내려와서 열어놓고 올라간 것 같아. 그러나 다시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소방대원이 도착해 10분 만에 불은 꺼졌고 2층에 자고 있던 아들은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3층 화장실 안쪽에 나란히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 김 씨 얼굴엔 수건이 덮여 있었고 홍 씨는 그 옆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은 남편이 연기를 마시고 의식을 잃자 부인이 수건에 물을 묻힌 채 화장실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남편은 잘 걷지 못하는 아내를 살뜰하게 보살폈다고 이웃 상인들은 전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경북 경산에서는 신어를 만드는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어를 담은 드럼통이 폭탄처럼 계속 터지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불기둥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 헬기가 물을 뿌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곧이어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불꽃이 연기 검게 막 딱 막 펑펑펑펑 이랬어요. 머리 아프고 막 토하고 싶고. 경북 경산의 한 신어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9시 40분쯤입니다. 곧바로 바로 옆 페트병 공장으로 불길이 번져 건물 2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노동자 한 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 지하엔 인화성 물질인 톨루엔 등 신어를 만드는 원료 탱크가 묻혀 있습니다. 다행히 탱크 안쪽으로 불이 번지진 않아서 더 큰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공장 바로 옆엔 민가가 있습니다. 바람이 잔잔해 불이 민가 쪽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계속된 폭발에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대피 문자가 온 것도 불이 나고 1시간이 지난 초기 진화가 끝난 뒤였습니다. 경산시는 인근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켰다고 했지만 안내를 받지 못한 주민도 많았습니다. 모르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어하고 저 대충 더 이제 뒤로 멀리 피했는 것뿐이에요. 대형 공장은 인근 주민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비상 상황 매뉴얼을 준비하고 대피 훈련도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공장은 그런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시장을 옮기는 문제를 놓고 수협과 옛 노량진 수산시장 사이의 갈등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엔 한 수협 직원이 망치로 차를 부수는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같이 온 일행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큰 망치를 들더니 가게 문을 여러 번 내리칩니다. 그러다 갑자기 옆에 주차된 차의 창문을 부숩니다. 어제 오후 9시쯤 옛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수협 직원인 황모 씨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겁니다. 황 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차 위에 누워 몸부림치고 함께 온 일행인 박모 씨는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손목을 꺾고 밀치기도 했습니다. 한 상인은 이들을 말리다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황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수협이 폐쇄했던 점포를 다시 사용하는 상인들에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와 박 씨를 차를 함께 부순 공범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냐를 놓고 최근 논란이었던 적이 있죠. 이른바 대림동 취객 사건도 그랬고 올 초 암사동 흉기 난동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경찰이 언제 물리력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1년 전부터 검토해왔고 오늘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최근에 대림동 사건 같은 경우라면 경찰이 테이저건까지 쏠 수 있게 했고 범인이 총이나 흉기를 들고 있으면 권총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총 5단계로 상황을 나눠 동원할 수 있는 장비 등을 정한 겁니다. 가장 낮은 수능 단계에선 말과 수갑을 이용해 상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경찰봉, 가스총, 전기 충격기인 테이저건 등으로 쓸 수 있는 장비가 늘어납니다. 범인이 총이나 흉기를 휘두르는 가장 심각한 경우엔 권총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림동 취객 사건처럼 상대방이 경찰의 뺨을 때리고 밀치면 테이저건을 쓸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벌어진 서울 암사동 흉기 난동처럼 상대가 흉기를 들고 있으면 권총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경찰은 총을 쓰는 건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봉이나 테이저건 등을 이용해 제압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경찰은 현장 교육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새 기준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경찰이 이러한 기준을 만든 건 어떨 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받고 또 어떨 때는 과잉 진압이란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부딪히는 경찰들은 이런 기준대로 했다 해도 혹시 있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흉기를 든 남성을 향해 공포탄이 터집니다. 진압용 스프레이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진압봉으로 손목을 맞고 나서야 흉기를 떨어뜨리고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7월 경북 영양에선 경찰 한 명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테이저건과 권총을 챙겨 나갔지만 설득을 하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둘 다 범인이 흉기를 든 상황이었지만 경찰의 대응 수준과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장 경찰이 알아서 판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진 3년 이상의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범인이 도망가거나 저항할 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매번 현장에서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도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기준을 만들면서 과잉 진압이나 매맞는 경찰과 같은 논란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인권위의 검증도 거쳤다고 합니다. 일선 경찰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소송에 휘말렸을 때 이 기준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정착되기까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연지원입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한 부부가 자녀 둘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채빚 5천만 원이 이들을 죽음까지 몰고 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엊그제 의정부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 역시 빚 때문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취재 요청을 직접 확인하는 뉴스 미션. 오늘은 김필준 기자가 빚을 졌다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집에 빨간 딱지 붙는데 딱 죽고 싶었다.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경험해보지 않고선 모른다. 얼마 전 저희가 보도해드린 시흥 일가족 사망 사건 기사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채 때문에 받은 고통을 말하고 있는데요. 실상이 어떤지 뉴스 미션이 가보겠습니다. 취재진은 상담에 앞서 전문가들로부터 기초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립니다. 부모님 양육과 병원비로 2,500, 700? 지시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막 자살까지 막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가계빚으로 어찌할 바 모르다 걸려온 전화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만나봤습니다. 차장 붙이고 뭐 이런 내용을 보니까 거기 심장이 덜렁 가라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절박한 상황에서 빚을 졌다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리 끌고 다니면서 종이 좀 넘었잖아요. 거기서 27만 원 받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압류가 되는 거예요. 한 달에 300만 원 병원비 내는데 이 정도 다 정말 거지가 되다시피. 이 센터 상담 건수는 5년 만에 5배가 늘었습니다. 매달 평균 2,000건을 상담합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진 빚은 보통 수천만 원 수준입니다. 주로 월 수입이 100만 원대라 생활고 때문에 낸 빚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살인적인 이자율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A씨를 만나봤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장사를 시작하려고 빌린 1,500만 원이 문제였습니다. 이율은 상상을 초월했고 100만 원을 빌리면 140 정도 될 겁니다. 2년 동안 원금을 갚고도 4,800만 원의 이자가 남았습니다. 사채업자의 독촉은 매서웠습니다. 여보세요? 있습니다고요? 네, 차를 갖고 가야 됩니다. 어디로 이거? 해물 같은 거는 다 그러면서 팔고 쌀하고 김치가 없었어요. A씨는 결국 이 센터의 도움을 받아 파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후 임대주택 등을 지원받고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파산의식 상담이나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사흘 동안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약자나 소외계층들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진 가계비 때문에 삶까지 포기한 일은 이젠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부르면 달려갑니다. 뉴스 미션 김필주입니다.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남편의 친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현행법은 부부의 혼인 기간 중에 생긴 아이를 남편의 친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 중인 남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늘 대법원이 공개 변론까지 열었습니다.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했다면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피가 섞이지 않아서 남편 아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에 맞섰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1985년 결혼한 A씨는 정자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인 B씨는 다른 남성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을 했고 첫째를 낳아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혼 소송을 하게 된 A씨는 친자 관계가 아니란 걸 법적으로 확인해달라며 추가로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 민법에선 혼인 기간 중 생긴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1983년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시기에 생긴 아이는 남편의 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예외를 열어뒀습니다. A씨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1심과 2심에서 졌습니다. 대법원은 공개 변론을 열고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 낳은 자식을 친자로 봐야 할지 찬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과학적 기술의 발달로 아버지와 자녀 간 친자관계 여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획일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보입니다. 인공수정에 의하여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타의에 의해서 본인의 법적 지위가 확정될 때까지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불합리성이 대법원은 한국가족법학회와 민사법학회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만취 상태의 운전기사가 심야에 시외버스를 몰고 거제에서 서울까지 오려고 했습니다. 출발한 지 6분 만에 사고를 내면서 서울행은 멈췄습니다. 만일 좀 더 달려서 고속도로로 들어섰더라면 더 커다란 참사가 날 뻔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의 만취 상태였고 버스 회사는 술을 마신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석찬 기자. 시외버스가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2차로에 있던 승용차는 4차로까지 튕깁니다. 오늘 새벽 0시 5분쯤 경남 거제에서 서울로 가던 시외버스가 출발 6분 만에 사고를 냈습니다. 버스기사 50살 조모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09%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스에는 승객 11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가벼운 부상이어서 별다른 치료 없이 다른 기사를 불러 서울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승용차에 있던 대리기사 등 2명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만약 버스기사 조 씨가 20분을 더 달려 고속도로에 진입했다면 더 큰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현행법상 버스 회사는 출발 전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못 잡도록 해야 합니다. 어기면 운행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허술합니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버스 회사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충남의 한 양계마을 농민들과 축협 직원들이 집단으로 보험 사기에 가담한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죽은 닭들의 숫자를 부풀리는 식으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보험을 악용했습니다. 폭염으로 죽었다고 한 닭들도 알고 보니 이들이 죽인 것이었습니다. 죽은 닭들을 보관해두었다가 보험을 타는데 이용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충남 논산의 한 양계 농장입니다. 이 농장에서 최근 2년 동안 재해로 죽었다고 신고한 닭은 5만여 마리. 농장주 홍모 씨는 4-5차례에 걸쳐 보험금 3억 원을 타냈습니다. 폭염이나 장마 등 자연재해로 닭이 죽으면 보상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현장 실사를 나온 손해 사정인에겐 악취 때문에 땅에 파묻었다며 미리 찍어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 수사에서 홍 씨는 죽은 닭 숫자를 실제보다 부풀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마리 죽었다고 한 마리만 죽었다고 하는데 몇 마리를 더 이제 플러스를 시킨 거지. 그것 때문에 죄지. 피해 규모를 부풀린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기를 일부러 차단해놓고 정전으로 환풍기가 멈춰 닭이 질식사했다고 속였습니다. 심지어 죽은 닭들을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폭염이 발생하면 다시 꺼내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회사 같은 거를 보관하고 있는 거지 냉동 창고에다가. 여름에 까는 거 이제 폭염 주의보가 떨어지면 사진 찍어서 이제 청구하고. 같은 마을의 또 다른 양계장. 농장주 정모 씨 역시 병으로 죽은 닭을 정전사고 등으로 위장해 보험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농장에 도착해보니 환풍기가 정지돼 있더라. 그래서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다. 최근 이 지역에서 보험 사기로 입건된 농민은 모두 13명. 그중 5명이 구속됐습니다. 한 농장주는 축사에 일부러 불을 내 죽인 닭으로 보험금을 타내고 농장주끼리 폐사한 닭들을 돌려가며 보험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혀 없이 다 한 거지. 솔직히 안 한 사람 누가 있어? 다 했지. 여기 사람 다 들어갔어.
이들이 가입한 건 농식품부가 지원하고 농협 손해보험이 운용하는 가축 재해보험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입비 70%가량을 지원해주고 피해 규모의 90% 정도를 보장해줍니다. 온몸이 깃털로 덮인 닭은 폭염으로 매년 수백만 마리씩 폐사합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만에 사체들이 부패해 피해 규모를 부풀려도 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더 황당한 건 보험을 판매하던 축협 직원들도 이 점을 노려 보험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빈 축사마다 닭 사체들이 나뉜 겁니다. 사료통부터 축사까지 텅 빈 이곳은 전북 군산의 한 양계 농장입니다. 지난해 7월까지 충남 지역 축산농협 직원 2명이 시설금을 투자해 운영하던 곳인데요. 실제 규모보다 피해 금액을 부풀려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약 4억 원을 타냈습니다. 이들은 사료값을 아끼려고 닭들을 굶겨 죽인 뒤 사고로 위장했습니다. 경찰은 양계 농민 5명과 축협 직원 등 7명을 구속하고 1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남 나주에선 5년 동안 보험금 23억 원을 불법으로 타낸 오리 농장주 등이 구속됐습니다. 여름에는 폐사 수를 부풀려갖고 보험금 청구하고. 농식품부는 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고 자기 부담금을 높이겠다는 입장. 하지만 보험업계에선 투명한 사육 시스템과 관리 인력 확보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오늘 오후에 제주에 사상 처음으로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눈이나 호흡기에 염증을 일으키는 오존은 보이지도 않고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죠. 보통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햇빛을 받아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만들어지는데 이 오염물질은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구름 없이 맑은 하늘, 따가운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입니다. 전형적인 초여름 날씨처럼 보이지만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오후 1시 오존주의보가 내려진 겁니다. 아침부터 눈이 따가워서 왜 그런지 궁금했는데 앞으로는 미세먼지 말고도 오존주의보까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오존은 대기권 밖에선 자외선을 막아주는 고마운 존재지만 지표면 근처에선 사람의 호흡기와 눈,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는 유독물질입니다. 차량 배기가스 등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강한 햇빛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됩니다.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많은 도심에서 여름철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대표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제주만 유일하게 오존특보가 내려졌습니다. 2015년 경보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인데다 아침부터 농도가 치솟은 것도 이례적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외부, 특히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수치도 제주만 유독 높았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중국 북경은 엄청난 꽃가루 저희들이 보도해드렸을 때 화제가 됐었죠. 이렇게 눈처럼 내린 뒤에 강풍이 또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때에 이른 폭염입니다. 베이징 등 중국 수도권에서 미세먼지가 주춤한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일부 지역은 오늘 섭씨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평균 35도의 폭염에 베이징 당국은 고온 황색 경보를 내렸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땡볕에 책을 모자처럼 머리에 쓰고 걷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옷으로 그늘을 만들어 숨기도 합니다. 중국 기상국이 베이징에 고온 황색 경보를 내렸습니다. 3일 동안 연이어 최고 35도 이상일 때 발령되는 조치입니다. 오는 25일까지 나흘 동안 베이징 일원은 대부분이 35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허베이성 스저장시는 오늘 38도를 기록했습니다. 올봄 미세먼지에 이어 수도권 징진지 지역에 때 아닌 더위가 닥쳤습니다. 지난주에는 태풍 수준의 강풍이 몰아쳐 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도 꽃가루가 한방눈처럼 흩어져 알레르기 환자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기후변화 등 각종 이상현상으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 오염기업의 면면도 드러났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가 공개한 폐수 배출 기업 82개엔 중국 알루미늄 공사 등 국유기업의 자회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창장, 삼각주 등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오염조사에선 중국 최대 철강 기업의 자회사도 걸렸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오늘 청와대 앞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을 강화해달라는 피켓 시위가 있었습니다. 마음 급한 농장주들뿐 아니라 수의사와 식당 주인들도 함께 했습니다.
검역망을 뚫고 중국산 소시지가 버젓이 팔리고 있고 국내 방역 시스템도 허술하다는 소식을 어제 뉴스룸에서 보도해드렸죠. 안전하다고만 하던 농식품부와 식약처, 지자체는 오늘 저녁 중국 소시지 같은 해외 식품에 대한 긴급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잔반 사료를 쓰는 돼지 농가에 3명씩 감독 공무원을 두겠다는 추가 대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수도권의 도축장을 돌면서 오가는 차량들의 소독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도축장과 분뇨 처리 시설은 자칫 바이러스 집합소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가는 트럭은 세차를 하고 충분히 소독약을 적셔야 합니다. 실제 그런지 살펴봤습니다. 트럭이 방역 터널을 지나긴 하지만 서행하거나 멈춰서진 않습니다. 소독약을 살짝 묻히는 정도입니다. 심지어 약을 뿌리지 않는 방역 터널도 보입니다. 사실은 소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이 차는 소독약도 거의 안 발라졌어요. 출입구 주변엔 돼지 분뇨가 떨어져 있습니다. 물기도 흥건합니다. 얼마든지 차량 바퀴에 바이러스가 묻어나올 수 있는 여건입니다. 대부분 시설은 차량이 들어가는 입구와 출구가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소독한 차량과 안 한 차량이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세차 과정이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결국 질병들의 집합소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럼 여기에서 또 다른 질병을 묻혀서 또 다른 농가로 오염시킬 수 있는. 가축 운송 차량은 구제역 같은 가축 감염병 발병 때마다 확산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GPS를 달아 감염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사후 대책만 나왔을 뿐입니다. 매뉴얼엔 몇 초 동안 약을 뿌려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이 아닌 철저하게라는 모호한 단어만 있습니다. 큰 돈을 들여가지고서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자금적인 측면도 그렇고. 대부분 도축 시설은 영세합니다. 소독 시설 개선을 유도할 인센티브나 예산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KT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입니다.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12명 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만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채용 대가로 KT에 편의를 줬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김 의원을 언제 소환할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은 2012년 KT가 정규직을 채용할 때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에서 특혜를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부정 채용에 관여했는지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딸의 정규직 채용을 대가로 KT에 편의를 줬다면 업무 방해에 뇌물수수죄 적용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 의원이 KT를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의원이 KT에 실제로 도움을 줬는지 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보름 전쯤 김 의원 딸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딸은 부정 채용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언제 부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라며 딸의 부정 채용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분단 이후에 가로막힌 비무장지대 DMZ는 60년 넘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죠. 이곳이 평화의 길이란 이름으로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 이어서 철원 구간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다음 달 1일부터 문을 엽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철조망 아래 적힌 경고문만 봐도 섬뜩합니다. 꽁꽁 잠겨있던 철책선 통문이 열립니다. 통문에서 북쪽으로 1.5km 거리를 이동했더니 태극기와 유행기가 함께 휘날리는 전방초소에 도착했습니다. DMZ 평화의 길 철원 구간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철책선을 넘어서 비상주 지피를 민간에게 처음 개방하는 화살총 모양으로 솟았다에서 화살머리 고지로 불리는 높이 281m 언덕.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입니다. 구멍난 철모와 총탄 자국이 남은 수통이 참혹했던 전쟁을 증언합니다. 지난달 개방한 DMZ 평화의 길 고성 구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철원 구간은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시작해 화살머리 고지 초소까지 이어집니다. 철책선을 따라 3.5km 구간은 걸어가고 나머지는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총 15km, 3시간 코스입니다. 전쟁의 상처가 그대로인 이곳은 반세기 넘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자연 또한 그대로입니다. 비무장지대를 가르는 역곡천은 굽이굽이 남북을 오가며 유유히 흐릅니다. 철원 구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한 달여 개표 끝에 지금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승리로 마무리되나 싶었던 인도네시아 대선의 파장이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선에 불복하는 시위로 지금까지 최소 6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총에 맞아 숨진 희생자도 있었다며 반정부 폭동을 일으키려는 세력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경찰이 시위대 쪽으로 최루탄을 발사합니다.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위는 격렬했습니다. 자카르타 시내 경찰 기동대 숙소와 초소를 불태우고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21일 새벽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이 55.5%의 지지율로 당선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야권 대선 후보인 프라보워 지지자들은 대선 결과를 거부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개표 조작을 비롯한 조직적인 선거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며 밤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 과정에서 숨진 30대 남성은 총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시위 현장에 배치된 군경에는 실탄과 화기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과격 시위의 배후를 의심했습니다. 시위를 폭동으로 악화시키기 위해 제3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주목한 겁니다. 대선 불복 시위가 대형 소요 사태로 번질 우려에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는 현지 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교민과 관광객들에게 멘땡과 땀린 등 중부 자카르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네, 미국 중부의 토네이도가 닷새 동안 130여 개나 몰아쳤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우까지 와서 도시 곳곳이 잠겼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또 1,700만 명이 폭풍우의 영향권에 들어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닷물의 수온이 높아지며 많은 토네이도가 만들어졌고 위력도 더 컸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간신히 나뭇가지를 잡았지만 흙탕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긴박한 상황에 구조대가 도착해 급류를 빠져나옵니다. 토네이도가 휩쓴 자동차 경주 트랙은 폐허나 다름없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소방차가 아닌 보트를 타고 구조를 벌였습니다. Probably only seen it like this maybe once or twice in the 16 plus years I've lived here. 급류의 차량은 오갈 데가 없습니다. 시속 120km, 초속 30m가 넘는 강풍도 이어졌습니다. 나무가 쓰러져 부서진 집을 빠져나온 여성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It was so scary. I just thank God we're all okay.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등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에서 최소 2명이 숨졌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중남부에 들이닥친 토네이도는 미주리, 아칸소주까지 확대됐습니다. 주말부터 4개 주에 걸쳐 130개의 토네이도가 보고됐습니다. 토네이도는 해수면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 훨씬 높을 때 일어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최근 열대 태평양 수온 상승이 강한 상승 기류를 만들어 초강력 진공 청소기 같은 토네이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윤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울산시 현대자동차 공장 부두에 정박해 있던 대형 자동차 수송선에서 불이 나서 선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불이 난 배에는 신차 2,000여 대가 실려 있었는데 이 가운데 적어도 30대 넘게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배 화물칸의 구조가 복잡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군대에서 후임병을 때리다 오히려 얻어맞아 다리를 다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 법원이 1심과 달리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휘관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우발적인 싸움으로 생긴 일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83만 명이 넘는 역대 최다 동의 기록을 남기며 오늘 종료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합니다. 29일에 마감되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의 경우 동의 기록이 오늘 기준으로 30만 명을 넘겼습니다. 경남 창녕 우포늪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이자 천연기념물인 따오기 40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방사된 따오기들은 우포 따오기 복원센터에서 복원해 길러왔고 모두 위치 추적기가 달려 있습니다. 복원센터는 1980년대 이후 한반도에서 멸종된 따오기를 지난 2010년부터 복원해왔습니다. 보고 싶지 않지만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아동학대 사건들 뉴스룸에서도 숱하게 전해드렸었죠.
이런 아픈 기억들이 잇따라 영화로 기록되면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나쁜 일 생기면 경찰 아저씨한테 가서 말하면 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뭐 잘못한 거예요? 엄마의 학대에서 벗어나려 도움을 청한 아이에게 어른들은 도리어 잘못이라 말합니다. 엄마가 한 대 쥐어 박았다고 신고나 하고. 요즘 애들 무섭다. 무서워. 밥을 흘린다며 시작된 엄마의 폭력은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같이 맞던 누나가 죄를 뒤집었습니다. 2013년 경북 칠곡에서 실제 벌어진 이 사건은 지역신문에 몇 줄로 남을 뻔하다 이듬해 엄마의 범행인 게 알려졌습니다. 그 후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졌지만 영화는 6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말합니다. 오늘따라 좀 심한데? 야, 남의 집 일에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우리 애한테는 잘해. 지난해 나온 영화 미스백도 그렇지만 우리 현실을 비추듯 영화는 끊임없이 아동학대를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둘러싼 어른들의 외면, 그 속에 담긴 미안함을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잠깐 분노하긴 하지만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에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법조인에게도 많이 만연해 있고요. 형량이 아주 낮고 아주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5명 가운데 4명은 부모라는 사실도 아프게 다가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내가 만났던 깃털이 달린 5g짜리 셔틀콕, 눈앞에서는 정말 휙휙 지나갑니다. 제게 내리칠 때 속력은 시속 400km나 됩니다. 배드민턴이 가장 빠른 스포츠라는 걸 모두 알고 계시는지요? 세계선수권대회에선 한없이 가벼워 보이지만 또 한없이 빠른 이 셔틀콕을 놓고 명장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경기 도중 코트에 넘어진 인도 선수. 몸을 일으킬 새도 없이 셔틀콕이 몰아치는데 주저앉은 채로 3번이나 받아넘기고 위기를 벗어납니다. 키가 큰 러시아 선수가 내리꽂는 스매싱. 태국 선수는 가랑이 사이로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손쉽게 접하는 익숙한 생활 스포츠. 배드민턴은 사실 구기 종목 중 가장 빠른 속력을 자랑합니다. 경기 중에 나온 셔틀콕 순간 최고 속력은 시속 426km. 테니스의 강 서브가 시속 200km대임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코르크에 거위 깃털이 달린 5g짜리 가벼운 공이지만 속도가 실리면 수박 껍데기를 뚫고 유리를 깰 만큼 파괴력도 큽니다. 이렇게 빠른 셔틀콕을 받아내기 위해 선수들은 온몸을 던집니다. 너무 빨라서 때론 본능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이런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무거운 스쿼시 라켓으로 셔틀콕을 받아내는 훈련도 합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항전으로 남녀 선수들이 함께 출전하는 세계혼합 단체 선수권 대회는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묘기가 눈길을 모읍니다. 2년 전 이 대회에서 우승한 우리나라는 17살 유망주 안세영이 세계 1위 대만의 타이징을 꺾는 이변 속에 올해도 8강에 올랐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본 물건들은 보통 배달시키거나 차에 실어서 가져오죠. 그런데 마트에서 쓰는 카트에 담아서 집까지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트를 늦게라도 돌려주면 그나마 나은 겁니다. 밀착카메라 정원석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대형마트 앞. 장을 보고 나온 사람이 카트를 밀며 거리를 활보합니다. 장 본 물건을 담아 집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저도 이제 허리도 수술하고 이제 갖고 가는 걸 못 들고 가니까 그냥 짚고 가는 거지. 주말마다 수고해가니까. 근처 아파트 단지로 가봤습니다. 차곡차곡 놓여진 카트만 보면 아파트 아닌지 마트 카트 보관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중국에 대부분 보면은 입고 있다 그냥 안 하고 가요. 우리가 이제 가끔 봤으면 아파트 안에도 층별로 카트가 쉽게 눈에 띕니다. 쓰레기를 잠시 담아두거나 큰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아파트 외부에 둔 카트는 언젠가 수거가 되겠지만 이렇게 복도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엘리베이터 앞에도 쇼핑 카트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조만간 반납할 의사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특히나 화재 등 비상대피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소 이동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근 일부 노점상들도 카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우니까 장난치면 위험한 거야. 서로
돈을 냈다고는 안 되지. 그렇게 물건 장착해가지고 그렇게 물건 팔아주면서 총 매번 시간을 내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전화를 해요. 가져가라고.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한 서울 장원동의 한 대형마트. 장을 보고 나온 일부 주민들이 카트를 끌고 집으로 향합니다. 한강변에 있는 한 강남의 고급 아파트 주거 단지입니다. 이것도 마트에서부터 한 5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카트를 가져와서 쓰곤 쓰레기장 근처에 그대로 방치해뒀습니다.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파트들에선 매일 볼 수 있는 일상이 됐습니다. 한 몇 군데 아파트를 돌았는데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나가니까. 나가고 가지고 오면 자꾸 나가고. 카트를 끌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 봤더니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트에서 한 300m밖에 떨어지지 않는 한 아파트 내부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하나씩 가지고 온 카트들이 여러 개씩 쌓여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모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으로 실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누군가가 수거를 하러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다시 내리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 그 구용된 카트 멘트 있어가지고 얘기 갖고 가세요. 나중에 가면 다 친절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한 번에 갖고 가시라고. 하지만 정리는 경비원의 몫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다 가져왔는데 여기서부터 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저희가 이렇게 다 흠박해서 돌아가지고 여기다가 잘 끌다가 갖다가 뭐하냐요. 마트 바로 옆에 있는 이 아파트는 이렇게 카트를 가져와서 방치해두는 일이 얼마나 잦았으면 이런 주민 호소문까지 붙었습니다. 반납은커녕 카트를 가져와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이나 근처에 방치해두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 이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다른 주민들도 애들 보기 부끄럽다며 글을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내부에도 많이 있고 심지어 도로에 두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짐수레 같은 거 싸거든요, 이거. 서울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입니다. 1등 양심, 1등 주민, 양심을 버리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안쪽에는 쇼핑카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물건을 실어서 가지고 올 수는 있겠지만 반납조차 하지 않는 건 양심마저 버린 것이 아닐까요?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매년 2,000개 화장품 회사가 새로 생기고 6,000개 신제품이 쏟아진다. 쉽게 만들어지는 화장품, 쉽게 나아지지 않는 피부. 다시 시작했다. 피부 원리를 파고드는 것부터 자연에서 답을 찾고 과학으로 담는 여정. 먹거리를 만들듯 신약을 만들듯 피부를 위해 화장품은 그래야만 하니까. 뷰티의 오리진을 다시 쓰다. 뉴 오리진.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글자는 나의 실핏줄이다. 나는 내 연필이 구석기 사나의 주먹도끼, 대장장이의 망치, 뱃사공의 노를 담기를 바란다. 작가는 연필을 원고지에 꾹꾹 눌러가며 글을 썼습니다. 그는 손으로 쓰기를 고집했습니다. 생각이 혈관을 타고 흐르듯이 몸에서 흘러나온 글은 썼다 지웠다를 수없이 반복하며 단단해졌겠죠. 덕분에 편집자들은 흘려 쓴 그의 글씨를 거의 해석을 해야 하는 수준이라 고생이라고 하지만 육필, 즉 손에서 흘러나온 글씨는 누군가의 성품과 사고와 또 그때그때의 마음가짐을 고스란히 보여주곤 합니다. 그 역시 손으로 마음을 기록해서 기억하고자 했던 모양입니다. 아침에 관저에 올라가서 일일 점검 회의를 하면 하룻밤 사이에 적어놓은 메모지 5장이 옷의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왔다. 어떤 것은 한 줄의 단어로 깔끔하게, 어떤 것은 옆으로, 또 어떤 메모는 하단에 거꾸로 지웠다가 다시 쓰고 다시 지우기도 하고, 때로는 쏟아지는 분노를 종이에 화풀이하거나 차마 말할 수 없는 속마음을 종이에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 오래된 종이들을 마주하면서 품게 되는 복잡한 마음은 무엇인가?
물론 안타까이 세상을 떠난 고인에 대한 일종의 미화일 수도 있겠으나 한 줄 한 줄에 담긴 나름의 고민들이 오늘 다시 그 생명력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세상을 풍미하고 있는 이른바 막말들에 지쳐서일까?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지금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그의 실핏줄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구석기 사내의 주먹도끼를 닮았든 대장장이의 망치를 닮았든 또는 뱃사공의 노를 닮았든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지금 미리 찾아온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는군요. 오늘 그 추모객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어제 게시판 훼손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의 경비 인력도 늘어나는 등 묘한 긴장감도 돌았다고 합니다. 봉하마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뒤에 무대가 보이는 것 같은데 추도식은 그곳에서 이제 열리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설치된 무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이 음수될 장소입니다. 무대 앞쪽으로 의자 3,000개가 놓였습니다. 추도식은 내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데 오늘날 리허설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도 5월에 방문객이 가장 많은데 올해는 이달에만 6만 명가량이 봉하마을을 찾았고 오늘은 6천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퇴근 후 찾아오는 직장인도 많아 해가 진 뒤에도 계속 붐비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어제 안내 게시판에 누군가 혐오 문구를 쓰고 도망갔다고 했는데 그 훼손된 게시판은 그래서 교체가 됐습니까? 네, 추도식 옆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일대기를 담은 20개 게시판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 중 20번째와 19번째 게시판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쓴 혐오 문자가 발견됐습니다. 관람객의 신고를 받은 노무현 재단 측은 즉시 철거를 하고 교체 작업을 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말끔한 새 게시판으로 교체됐습니다. 예. 그 용의자 2명이라고 했는데 혹시 뭐 잡혔습니까? 범인을 잡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CCTV에 찍힌 용의자 2명은 어제 새벽 5시쯤 무대 옆으로 난 난길을 따라 봉화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후 여기 있는 19번과 20번 게시판 앞에 10분간 머물다 다시 봉화산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모습이 무대 뒤편에 있는 CCTV에 찍혔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먼 탓에 남성인지 여성인지조차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영상이 흐릿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1차 감식을 했지만 지문 등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 경비가 굉장히 좀 강화되긴 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경계 인력의 경찰도 배치가 돼 야간에도 순찰을 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주기 추도식에 400여 명의 경비 인력을 투입했고 올해는 그보다 200여 명을 늘려 600여 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예. 그건 그렇고 지금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는 내일 10주기 추도식에 참석을 못하죠. 그렇습니다. 먼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취임 후 처음 맞는 추도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모친 상을 당해 모레까지 빈소를 지켜야 하는 만큼 추도식에는 참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김경수 경남지사도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드루킹 댓글 사건 관련 항소심 공판 일정과 겹쳤기 때문입니다. 2010년 첫 추도식을 시작으로 단 한 번도 추도식에 빠지지 않았던 김 지사는 오늘 오전 마음이 아프다라는 심정을 담은 글을 소셜미디어에 남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봉하마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도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자신이 직접 그린 초상화를 들고 봉하마을로 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공항을 빠져나옵니다. 손을 흔들며 친근감을 강조합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내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뒤 곧바로 경남 봉하마을을 찾습니다.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손수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도 유족에게 선물할 예정입니다. 2009년 퇴임한 부시 전 대통령은 전업화가로 변신했습니다.
재임 중 만난 각국 정치인들의 초상화도 여럿 그렸는데 2014년 텍사스 전시회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초상화도 선보였습니다. 2003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 대통령은 쭉 부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상회담 등으로 8번 만났는데 한미 FTA와 이라크 파병 등 큰 현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한 참여정부 여권 인사는 노 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는 회담을 하고 나면 참 마음이 편안해진다며 좋은 인연을 강조하곤 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자서전에 몇 가지 주요 현안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 2009년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접하고 슬픔에 빠졌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는 돈에 대한 가짜뉴스를 다루겠습니다. 정부가 총선 전에 화폐 단위 변경, 이른바 리디노미네이션을 기습적으로 추진할 거라는 정보가 온라인에서 확산됐습니다. 지하 자금을 거두어서 총선용으로 쓴다는 황당한 내용부터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을 언급하는 유튜브 방송까지 있습니다.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혼란을 부추기는 루머나 가짜뉴스입니다. 오대영 기자, 네. 이 화폐 단위를 바꾸는 게 간단치가 않은 일이잖아요. 물론입니다. 먼저 국회가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일을 정하는 사전 준비에만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전 준비라는 거는 뭔가요? 돈을 찍어내는 걸 말합니까? 아닙니다. 명칭과 디자인, 교환 비율을 정하는 일부터 개수기, 자동 인출기를 바꾸는 일도 있고요. 정부와 민간의 전산, 회계 시스템 전체를 다 새롭게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걸 마친 뒤에야 새 돈을 찍을 수가 있는데 내년 총선 전에 기습적으로 한다?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10년 넘게 소요될 것으로 한국은행은 예측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물론이고 한국은행도 안 하겠다고 밝힌 내용인데 그럼에도 혼란은 여전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나 루머가 지난 3월부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국회 발언 때문인데 저희가 발언록과 또 영상 전체를 다 들어봤습니다. 네. 맥락을 따져보면 원론적인 문답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이 됐습니다. 결국 지난 20일 한국은행은 검토한 적도 계획도 없다고 밝혔고요. 정부도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을 사자, 달러로 바꾸자라는 혼란스러운 반응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그 긴급 명령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 법적으로만 보면 가능은 합니다.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네. 경제 위기 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은 이런 결단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단 사후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무엇보다도 청와대는 화폐 단위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 정부에서는 긴급 명령으로 화폐 단위를 바꾼 적이 있죠? 네. 화폐 단위 변경은 정부 수립 이후에 2번 이뤄졌는데 지금 상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먼저 이승만 전 대통령은 6.25 전쟁 중이던 1953년 원을 환으로 액면가를 100대 1로 조정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 이틀 만에 시행됐습니다. 미국에서 신권을 비밀리에 찍은 뒤에 한국은행 금고에 보관해뒀습니다. 1962년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환을 다시 원으로 액면가를 10대 1로 낮췄습니다. 긴급 조치 하루 만에 시행됐습니다. 이땐 영국에서 급하게 돈을 찍어오느라 조폐공사 그러니까 여의가 네. 어의로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그대로 유통이 됐습니다. 하나는 전쟁 때, 또 하나는 쿠데타 직후의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죠. 네, 첫 키워드는 100년에 한 번으로 잡았습니다. 매우 드문 일인 것처럼 느껴지긴 하네요. 예. 경북 안동에서는 본인이 서해 류정룡의 후예라고 하는
한 분의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안동의 유림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유림 단체 대표들의 발언이 소개 발언이 좀 과해서 유림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이 시위하는 분은 해당 대표들이 사죄하고 반성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황교안 대표의 소개 발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100년마다 사람이 1세기에마다 사람이 하나 난다 그런데 우리 건국 100년 또 3.1절 100년 나타난 것이 황교안 대표. 예. 예. 이거 뭐 보통 소개할 때는 뭐 독담을 하긴 하죠. 예. 근데 이게 유림의 소개라고 보기에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앞선 다른 소개도 있었는데요. 예. 선비수련 원장은 황교안 대표를 소개하면서 존경하는 황교안 대표님, 우리의 희망의 등불이요, 국난 극복을 해결해줄 구세주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예. 종교적으로만 본다면 황교안 대표는 구세주라기보다는 전도사가 됩니다. 예. 일단 안동 유림계에서는 당시의 발언 때문에 계속 논란이 커져서 앞서 본 것처럼 1인 시위도 하고 있고요. 또 안동의 한 민속학자는 당시의 발언으로 안동 유림이 선비 정신을 내팽개쳤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당시의 발언들이 안동 유림단체 전체의 목소리가 아니고 일부의 목소리일 뿐이다. 당시 분위기에서도 일부만 그랬지 전체는 그냥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당시 간담회를 지켜봤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발언 당사자는 해당 발언이 과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의례적인 예의 차원에서 한 말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예.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 키워드는? 두 번째 키워드는 피닉제 날까로 잡았습니다. 예. 피닉제 이인재 고문? 예, 그렇습니다. 예. 이인재 한국당 고문이 내년 21대 총선에도 출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불멸의 새. 그렇습니다. 피닉스하고 합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불사조가 영어로 피닉스인데 이인재 고문의 이름과 합쳐서 피닉제라고 몇 년 전부터 많은 네티즌들이 불러왔고 예. 본인도 크게 싫어하지는 않는 눈치입니다. 그걸 뭐 싫어할 사람이 없겠죠. 예. 이인재 고문은 최근 기자들과 자주 약속을 잡으면서 총선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만약 출마하게 될 경우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던 15대를 제외하고는 13대부터 21대까지 총선만 무려 8번을 출마하게 됩니다. 예. 대선도 출마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대선도 2번, 또 지방선거도 2번 출마했었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당정을 상당히 많이 바꿨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지금부터 세일 겁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워낙 많기 때문에. 6번 이상이기 때문에 예. 당이 통합된 거는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13대 총선 때 당시 통일민주당 기호 2번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젊었네요. 저 위에 보면 40세라고 본인이 젊은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대선에도 출마를 했었는데요. 기호 3번으로 출마했는데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지자 경선에 불복하면서 다른 당으로 나와서 출마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당시에 낙선을 하게 되면서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 경선에는 승복해야 된다는 반면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16대 총선에서는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민련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민주당에 잠깐 갔다가 역시 공천에 떨어지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다시 자유선진당으로 바꿨고 지금 매번 총선마다 바뀌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19대 총선에서는 지금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예. 20대 총선에도 출마했는데 20대에선 낙선했습니다. 본인이 2003년에 쓴 책을 잠깐 보면 제목이 출발선에 다시 서서라는 책인데요. 예. 따지고 보면 선거 때마다 출발선에 계속 선 셈입니다. 그렇군요. 예. 하여간 다세기도 좀 어려울 정도이긴 합니다. 예. 본인이 다 기억하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하고요. 예. 워낙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당명 변경만 하면 16번, 17번 이렇게 그런가요? 얘기가 됩니다. 예. 잦은 당적 변경 때문에 과거부터 이제 철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한 인터뷰에서 철새란 지적이 있다고 하자 나는 철새가 아니고 불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불사조라는 별명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잘 살아남는다
해서 붙여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네티즌들은 이에 너무 잘 살아남는다며 피닉재란 이름으로 바꿔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철새가 아니고 불새다라고 하는데 둘 다 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단 자유한국당의 경선을 통과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겠죠. 예. 세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막말의 근원으로 잡았습니다. 또 막말인가요? 예. 네, 오늘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 손학규 대표가 바로 옆에 있는 자리에서 좀 거친 발언을 해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예. 잠깐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투사가 당대표가 되면 당 독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죠. 예,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어르신에 대한 비하 발언 아니냐라고 묻자 해명을 했는데 신체 나이가 아닌 정치 나이를 의미한 것이다. 정치를 너무 오래 하면 혁신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한 발언이다라고 일단 해명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이준석 최고위원도 그렇고 손학규 대표에게 상당히 거친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의 수위들만 놓고 보면 여야가 대립할 때 나누는 발언들보다도 더 표현이 거칩니다. 정치권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당권을 두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당권이라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권력이기 때문에 예. 더 권력 다툼이 치열해져서 막말로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손학규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면 예. 다른 사람이 당권을 잡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바른정당계에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그거는 당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예. 손 대표 측의 핵심 의원은 당권을 바른정당계가 잡아서 한국당과의 연대나 통합을 추진하려는 의도다. 손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려는 것이 예. 그런 의도라고 하며 그런 의도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손 대표가 물러나면 전당대회에서 두 번째로 표를 많이 받았던 하태경 최고위원이 대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하 의원은 오늘 저와의 통화에서 일단 본인은 전당대회 대표로 나서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출마하지 했습니다. 않는다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질 거라는 예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9도, 경상 내륙의 일부 지역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서쪽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체로 나쁨이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룸이 끝난 뒤에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형 사고 이후에 트라우마,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태 등등에 대해서 두 기자가 나와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A young man sits and plays his waiting game. But things are not the same, it seems, as in such tender dreams. Slowly passing sailing ships and Sunday afternoon, like people on the moon I see are things not meant